바이오라는 회사도 또 설립을 하셨고, 세 번째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를 창업을 하셨는데 벌써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발전하고 계신지 또 들을 겸, 하여튼 타이틀은 오늘 산학협력 모델로서의 NRDO 개발 중심 바이오텍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시간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RDO 모델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발굴된 신약 후보 물질을 최적의 디벨롭먼트 패스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는 라이센스 아웃이 목표지만 회사가 발전을 하면 저희가 하나 두 개 정도는 이제 해외 시장에, 미국 시장에 나가서 영업까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설립된 지는 지금 4년이 채 안 됐고요. 저희 멤버가 총 17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데 그 중에 3명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 14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한 300억 정도 펀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이프라인으로는 전임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있고, 전임상 IND Enabling Talks 들어간 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미국에서 임상 이상 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제 이제 임상 이상을 위한 IND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임상 일상을 위한 IND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BBT877 특발성 폐섬유증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일상이 마치면 내년 상반기에 한국,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마 일본까지 해서 다국가 임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T176은 한국하고 미국에서 같이 IND를 내고, 이제 질환 자체가 이제 NSCLC고 한국에서 페이즈 1 인놀이 아주 좋기 때문에 IND는 2군데에서 내지만 페이즈 1은 한국에서 하고, 시그널이 잡히면 바로 이제 그 글로벌 임상으로 미국, 한국, 중국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디스커버리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디벨롭 쪽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갖추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제가 이제 신약을 시작한 게 93년 LG 들어가면서부터 했는데, 그 사이 이제 국내 기초 연구에 대한 기초 연구의 역량이든지 저변이든지 이런 건 굉장히 넓어졌고, 그 사이에 또 이제 투자 규모도 굉장히 커졌는데, 개발이라는 거는 우선은 레귤러토리에 잘 맞춰야 되지만 결국 이제 좋은 프라이싱을 받기 위한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이제 경쟁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차별화에 대한 경쟁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앞에 나가고 있는 제품이 특허가 끝나기 전에 나가야지만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면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모델리티 간의 경쟁도 많고, 더군다나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나온 이후에 세컨 인 클래스가 나오는 타이밍이 과거에는 90년대만 해도 한 5년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심한 경우는 한 달까지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천천히 개발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스킬셋들이 디스커버를 하시는 분들의 스킬셋들하고 디벨롭을 하는 사람들의 스킬셋이 상당히 다르고 점점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니즈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2000년도에 벤처를 하셨던 많은 이제 그 교수님 출신의 바이오벤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디벨롭을 포함해서 회사 운영하고 이제 리서치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니즈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동시에 이제 빅파마 쪽에서 찾고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적응증 혹은 언맷 니즈가 큰 분야를 이제 매칭을 해서 라이센서블한 컴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 되면 스페셜티 드럭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는 미국에서 직접 영업까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물을 가지고 온 요거는 제가 약물을 가지고 온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BBT401은 화학연구원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만든 약입니다. 타겟은 이제 펠리노 원이라고 여기도 좀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펠리노 원이고 아까 이제 그 동아 ST에 우리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어렵다는 이제 프로테인 인터랙션 블로커로 노블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 10월에 라이선싱하고 한 1년 정도 확인 실험을 한 이후에 현재 이제 임상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패션 인롤이 시작됐고 앞으로 이제 한국 쪽까지 넓히면 페이즈 2A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환자 인롤을 이제 패럴렐로 하지 않고 이제 시퀀셜로 했습니다. 약물의 특성이 재밌는 게 궤양성 대장염의 대부분의 약들이 기본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건데 전신성을 억제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신성 억제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처음에 발굴하신 분은 GI 트랙에만 있을 수 있도록 약물이 해서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동물, 애니멀 마들 그다음에 현재 휴먼 헬스 쪽에서까지 확인했는데 BA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은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이제 어렵고 특히 이제 용량을 잡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다행히도 GI 트랙에만 있기 때문에 동물에서의 그 NOAL하고 세라피틱 도즈를 계산하면 세라피틱 인덱스가 한 4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뭐 세라피틱 인덱스가 굉장히 내로우하면 굉장히 많은 그 머리를 써야 되지만 이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맥스로 투여를 해서 시그널 보는 전략으로 해서 페이즈 2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현재는 이제 ADC 쪽에 집중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스몰 몰큐լ 쪽을 하다가 이제 ADC로 집중하면서 하고 있던 약물 중에 그 자원 배분이 도저히 안 되는 ADC가 기본적으로 IND까지 한 150에서 200억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국내에서 충분히 돈을 모았는데도 이제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2017년 5월달에 가져왔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페이즈 1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약물은 전신 노출이 잘 되고 그 페이즈 휴먼에서 이제 헬스에서도 이제 PD 바이오마커로 디파인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쉽게 디텍션이 돼서 현재는 그 전체 새드 코호트 5개 중에 두 번째에서 벌써 이제 IC90 그러니까 경쟁사가 지금 페이즈 1, 2에서 이제 IC50 달성을 해서 에피커시를 보였는데 저희는 이제 IC90고 IC90 달성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세라피틱 인도가 한 1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마진은 무지무지 넓은 약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약물 같은 경우는 그 경쟁사가 갈라파고스라는 회사인데 페이즈 2A에서 23명을 가지고 약효를 재밌게 보였는데 물론 이제 뭐 스탯 시그니피컨스 이런 건 전혀 없는데 FDA 쪽에 접근을 해서 현재 이 IPF 약물 중에 그래도 이제 세라피틱 마진이 좋고 FVC를 떨어뜨리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약간 스테빌라이즈 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프로치로 해서 지금 이제 2B는 스킵하고 3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23명이고 뭐 도주도 한 도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페이즈 3에서 이제 투 도주를 지금 글로벌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페이즈 2에서 현재 뭐 디자인 하는 거는 한 200명 정도로 해서 6개월 잡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로버스트한 시그널을 가진 후에 FDA하고 한번 협상을 해서 이제 브레이크스루 내지는 그 엑셀레이티드 어프로브를 받을지 아니면 페이즈 3를 갈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2 자체는 아마 멀티 리저널 스타디로 해서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액티브 도즈 3개에 한 2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6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연구원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저희가 401에 이제 퍼스트 GLP 도징부터 그러니까 4주 독성이죠. 퍼스트 GLP 도징부터 퍼스트 휴먼 도징까지 저희가 8개월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물 877 같은 경우는 퍼스트 GLP 도징부터 퍼스트 휴먼 도징까지 딱 7개월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보통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제 GLP 끝나고 휴먼 도징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잡는데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약물은 퍼스트 인 클래스고 FDA하고 이제 프리앤디 미팅까지 다 하고도 그 정도 했고요. 두 번째 약물은 세컨 인 클래스고 저희가 데이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리앤디 미팅을 스킵을 하고 해서 개발 속도를 보고 이제 화연해서 맡겨도 되겠다고 해서 두 번째 약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약물 같은 경우는 특정 뮤테이션에서의 그 NSCLC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고
바이오마커도 혈중에서 잘 디파인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개발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저희는 저희가 이제 딥사이언스는 없기 때문에 이뮤노 온콜로지 쪽은 개발이 어렵지만 세라피틱 그러니까 타겟티드 세라피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서 현재 저희 목표는 이제 IND 제출부터 그 이제 피보털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 한 3년 내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IND를 미국, 한국 동시에 내고 시그널 잡히면 미국, 한국, 중국 쪽에서 이제 그 페이즈 3, 2, 뭐 2/3가 되겠죠.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아까 그 이야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 오늘 주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부탁하신 게 과연 이런 모델들이 아카데믹에서 나오는 이노베이션들 혹은 어떤 발명들의 협력을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탁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볼 때는 이제 교수님들 혹은 아카데믹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뭐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많이 가보는 게 뭐 과거에 한 20년 전까지는 이 옵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창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창업 붐이 굉장히 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투자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요. 이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NRDO는 조금 더 이제 개발 후보가 확정된 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단계로 본다면 표적 발굴하고 약효 최적화가 끝난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인게이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업 NRDO 정부 연구비 혹은 뭐 운이 좋으면 지금 인제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제 파이저랑 같이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해서 이제 이뮤노온콜로지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정부 연구비로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고려를 할 때 이제 인벤터 입장에서 고려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그 파라메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무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속도를 얼만큼 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스트 인 클래스가 시장에서 익스클루시비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요즘은 많아야 한 1년 정도, 뭐 2년이면 정말 하고 알겠지만 이제 이제 희귀 질환을 어프로벌을 받으면 FDA에서 이제 바우처를 주는데 그 바우처를 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경쟁에서 만약에 늦다 그러면 그 바우처를 보통 한 1억 불 정도 값이 좀 떨어졌는데 1억 불 정도에 사서 스탠다드 리뷰 기간이 9개월인데 바우처를 사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당기기 위해서 이제 경쟁 때문에 1억 불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늦다는 거는 사실은 늦은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팩터. 그다음 이제 글로벌 디벨롭을 빨리 할 수 있느냐. 특허가 20년인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에서 디벨롭이 안 되면 전 세계 시장의 50%에서는 시장 기회를 잃고 있는 겁니다. 뭐 중국도 요즘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만큼 개발 초기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글로벌 롤아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낼 때 PCT 지나고 나서 개별국 진입의 스탠다드가 25개국입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올 경우 저희가 특허를 그냥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허 같은 경우, 첫 번째 401 같은 경우는 화학연구원하고 생명연에서 나름 잘 썼는데 개별국 진입을 할 때 국내를 출원을 취하를 해버리고 이제 국내 취하를 하고 개별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처음에 냈던 것을 이제 고치기가 너무 힘들면 아예 취하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이제 출원이 국내긴 하지만 국내를 취하를 하고 개별국으로 다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선 청구항이 너무 내로하게 잡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이 잘 안 된 경우, 실시에가 좀 약한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같은 경우는 출원할 수 있는 나라도 좀 작고 몇 개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특허라는 거는 이 실시를 통해서 얼만큼 탄탄하게 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게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에듀케이셔널 패턴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좋다라는 걸 이제 선전을 해버릴 수밖에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리소스가 많은 빅퍼마들하고 경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이제 밟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특허를 낼 때 아주 강력하게 내고 그 다음 이제 후속 특허들에 대한 생각까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뭐 산학협력단이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없고 예를 들면 스탠포드 같은 경우 1년에 특허가 스탠포드 전체가 특허가 1년에 한 140건 냅니다. 근데 산단에서 예를 들면 이게 좋다 그러면 정부 연구비를 받지 않고 그랜트를 받지 않고 산단에서 돈을 줘서
특허를 잘 쓰기 위한 보강 연구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국내는 뭐 그런 지원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특허들이 이제 슬라이스드 패턴, 에듀케이셔널 패턴이 되면서 후속으로 이제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기에는 특허 포지션이 너무 약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학교의 뭐 특수성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일하는 재미인데 뭐 요건 다음 연구자 역할 요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놓고 고려를 해보면 첫째 이제 그 정부 과제라든지 창업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주도해서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적 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 쪽에 베이징 리서치 쪽에는 정부 과제라든지 창업이 조금 더 자율성이 있긴 하지만 뭐 NRDO하고 글로벌 라이선싱 같은 경우는 뭐 기초 연구 쪽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개발 쪽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학교 쪽에서는 그랜트를 받아서는 그게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펀딩을 잘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경력 발전은 사실 이제 그 창업자들의 이슈인데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이제 약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챕터 2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게 뭐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경력을 본인이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다. 본인 젊은 사람이 나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엔터프리니어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경우에는 뭐 창업이든지 이런 쪽이 좀 나은 면도 있습니다. 자, 주요 이해관계자 이게 중요한데요. 창업을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어머니라고 말하면 약간 젠더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새로운 잔소리꾼이 있습니다. 정부 과제를 하면 당연히 평가자가 잔소리꾼이고 뭐 주변에 있는 협력자들이 잔소리꾼이지만 창업을 하게 될 경우는 VC가 당연히 잔소리꾼이고 또 잔소리꾼은 아니지만 골치 아픈 이제 CRO들이 있습니다. CRO 매니지먼트가 아주 간단하진 않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고민이 정부 과제로 할 경우는 당연히 자금 이 이슈 말고는 크게 없죠, 그죠? 단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못하는 거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력자를 끌어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핵심 고민이 사실은 이제 운영자금 이제 펀딩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많은 오퍼레이셔널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좋은 학생들이 쭉쭉 들어오니까 문제 없지만 회사를 하는 순간 이제 학생이 아니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모을지 필요한 사람들 뭐 기초연구뿐만 아니고 개발하는 전문가들 어떻게 모을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이제 숙제가 되고 자금 조달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약점은 제가 볼 때는 정부 과제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허 관련된 이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필요한 돈이든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창업을 할 경우는 이제 이 창업자가 회사 운영 능력이 떨어질 경우 랩 운영하고 회사 운영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할지 보완을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숙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NRDO라든지 글로벌 라이선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주도성은 다 없어지긴 하지만 좋은 점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재무적인 보상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계산상의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 이제 성공으로 가야지만 결국은 이제 캐시아웃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좋은지 하는 거는 한번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저희보다 조금 먼저 경험한 미국의 같은 경우는 교수 창업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교수님들이 인벤션을 회사에 라이선스 아웃하고 본인은 대부분이 사이언티픽 파운드란 이름으로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파운드들은 일정 기간 동안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지분을 가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미국이랑 한국이 지금 창업 환경, 그다음 연구 환경 혹은 이제 NRDO도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약회사들도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런 프로즈 앤 콘즈가 있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창업을 한다면 나중에 뭐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가슴 아픈 그 후회는 하지 않지 않을까. 최소한 내가 선택한 고생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RDO도 하나의 모델이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의 캐퍼빌리티가 제한돼 있고 NRDO가 그거를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모델이 생길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NRDO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제 사그러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제약회사, NRDO 혹은 창업 혹은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 여러 이제 협력 파트너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개발만 집중하고 현재는 이제 중간 개주 역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재무적이든지 케이퍼빌리티가 쌓이면 하나 제품 정도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까지 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